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함께 태양계의 가장 먼 경계를 향해 천천히 표류합니다. 이곳은 빛조차 수만 년이 걸려 도달하는 곳입니다. 태양으로부터 2광년 거리에 수조개의 얼음 천체들이 조용히 궤도를 그리며 떠 있습니다. 이 작은 얼음 덩어리들은 태양의 중력이 닿는 마지막 장소를 표시합니다. 우주선의 속도로 여행한다면 이 여정은 3만 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시간의 제약 없이 그곳으로 향합니다. 우리는 태양과 성간 공간 사이의 경계를 측정과 관찰을 통해 천천히 이해해 나갑니다. 이 이야기는 극적인 순간이 아니라 조용한 확인의 축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아는 모든 것 너머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12년 8월 나사의 미션팀은 보이저 1호가 전송하는 원격 측정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우주선은 외부 태양권을 넘어 계속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확인은 사진으로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변화하는 입자 계수, 플라즈마 조건의 조용한 변화, 그리고 긴 신호 지연 간격으로 도착했습니다. 나사는 나중에 그 순간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보이저 1호는 성간 공간으로 진입했으며 그 새로운 영역에서 계속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추적실 내부에서 화면들은 타임스탬프가 찍힌 패킷들과 안정적인 반송파 신호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막 하늘을 가로질러 안테나들이 느린 기계적 정밀함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만질 수 없는 경계에 대한 최초의 제도적 확인이었습니다. 태양계의 가장자리를 정의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수치적이고 간접적이며 누적적이었습니다. 기록은 교차를 제한했지만 동시에 측정 용어로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질문을 남겼습니다. 보관된 미션 타임라인은 보이저 1호의 환경이 2012년 중반에 걸쳐 변화했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태양권 계면 전환과 일치했습니다. 내부 기기 비교는 입자 거동을 태양풍 우세에서 성간 매질 조건으로의 전환 모델과 정렬시켰습니다. 대중을 향한 나사 미션 요약은 나중에 교차 시점을 2012년 8월로 확정했으며 단일 사건보다는 지속적인 데이터 복귀를 강조했습니다. 확인 과정은 지연된 확실성의 사례 연구가 되었습니다. 교차 날짜가 광범위한 합의보다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의 보이저 미션 프레임워크는 절차적 중추를 제공했습니다. 원격 측정 분석, 기기 교차 검증, 그리고 수십 년에 걸친 보관 연속성이 그것입니다. 보이저 1호의 상태에 대한 공개 설명은 2012년 8월 성간 공간으로 진입했다는 것이었고, 이는 경계가 단지 이론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제도적 확인이었습니다. 심우주 통신팀들은 오랫동안 확립된 추적 인프라를 통해 운영하며 희미한 신호를 사용 가능한 엔지니어링 및 과학 패킷으로 변환했습니다. 그들의 작업이 중요했던 이유는 경계가 안정적인 수신, 일관된 타이밍, 그리고 반복 가능한 디코딩을 통해서만 검증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시적인 표지가 아니라 변화하는 체제로 정의된 가장자리였습니다. 기록들은 성간 공간이 측정 가능한 조건으로 취급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플라즈마, 입자, 장 거동이 시간에 걸친 절차적 합의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분석가들에게 이 사건은 과학적 임계값이 종종 화려함보다는 문서화 규율을 통해 실제가 되는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기기가 시간에 걸쳐 수렴할 때 경계는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최초의 교차는 느린 검증이 여전히 결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보이저 1호가 계속 바깥쪽으로 나아가면서 팀들은 비교할 두 번째 통과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다른 우주선이 다른 태양 조건에서 같은 경계를 만날 때 도착할 것이었습니다. 사막의 안테나들은 계속해서 하늘을 추적했습니다. 신호는 여전히 도착했고 패킷들은 여전히 디코딩되었으며 기록은 계속 축적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내의 작업이었습니다. 극적인 순간이 아니라 측정의 연속성을 통해 이루어진 발견이었습니다. 우주선은 매일 조금씩 더 멀어졌고 지구와의 통신은 점점 더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연결은 유지되었고 데이터는 계속 흘렀습니다. 이것이 태양계 가장자리를 정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치를 통해, 패턴을 통해, 그리고 시간에 걸친 일관성을 통해서였습니다. 보이저 1호의 데이터는 수년에 걸쳐 축적되었습니다. 각 측정은 이전 측정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입자 개수가 변했고 자기장 방향이 바뀌었으며 플라즈마 밀도가 새로운 값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 기록되고 분석되고 비교되었습니다. 확실성은 단일 관찰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 기기, 여러 측정, 여러 해석이 같은 결론을 가리킬 때 왔습니다. 이것이 과학적 합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모든 단계에서 검증을 거치면서 말입니다. 우주선이 태양권 계면을 통과했을 때 그것은 벽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전환이었습니다.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태양풍의 영향이 감소하고 성간 물질의 존재가 증가했습니다. 이 전환은 몇 주, 심지어 몇 달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정확한 순간을 정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데이터가 그것을 보여주었고 여러 독립적인 분석이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2018년 12월 나사는 공식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보이저 2호가 2018년 11월 5일 태양권 계면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발표는 특정한 운영상의 가치를 지녔습니다. 보이저 2호는 여전히 작동하는 플라즈마 계측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경계에서 다른 종류의 측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장면은 조용하고 기술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하전 입자의 그래프, 기기 판도값, 그리고 긴 신호 지연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두 번째 확인 지점을 도입했고 반복이 아니라 통제된 비교로서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조사는 두 개의 교차를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깊어졌습니다. 수년, 태양 주기, 그리고 기기 차이로 분리된 두 교차였습니다. 나사는 보이저 2호가 2018년 11월 5일 태양권 계면을 통과했음을 확인하며 두 번째 검증된 경계 조우를 확립했습니다. 기관은 보이저 2호에 여전히 작동하는 플라즈마 과학 기기가 보이저 1호의 제한과 비교하여 최초의 경계 관찰을 제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속 나사 통신은 태양권 계면을 태양 활동에 반응하는 가변적인 것으로 묘사했으며 천천히 변하는 봉투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시간과 거리에서 발생한 두 교차는 가장자리가 고정된 선이 아니라 움직임을 가진 영역이라는 증거로 취급되었습니다. 나사의 보이저 프로젝트 과학자들은 기기 해석을 조율하며 경계 서명의 입자 및 플라즈마 데이터셋 전반에 걸쳐 일관되도록 보장했습니다. 나사 뉴스 릴리스 프로세스는 여기서 중요했습니다.
기술적 임계값을 공개적이고 보관된 이정표로 변환했기 때문입니다. 더 넓은 태양 건물리학 커뮤니티는 보이저 2호의 경계 통과를 보정으로 사용했습니다. 태양풍 압력이 태양권의 외부 한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모델을 테스트할 기회였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발견보다는 규율 있는 비교에 더 가까웠습니다. 이 단계는 태양권 계면을 시간에 따라 변하는 측정된 인터페이스로 재구성했습니다. 두 우주선 교차는 태양계 경계가 벽이 아니라 움직이는 조건이며 점진적으로 변하는 입자 환경을 통해 관찰된다는 아이디어를 지지했습니다. 분석가들에게 이 사건은 조사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우주 과학에서의 경계는 종종 지리가 아니라 체제 변화로 정의됩니다. 플라즈마와 입자의 새로운 유스로 정의되는 것입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쌍을 이룬 기록은 안정성이 종종 확실성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 발견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교차는 첫 번째 교차를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확장했습니다. 보이저 2호의 플라즈마 기기는 보이저 1호가 제공할 수 없었던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경계의 성질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두 우주선이 다른 위치에서 다른 시간에 경계를 통과했다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이것은 태양권 계면이 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태양의 활동에 따라 팽창하고 수축하는 동적 구조였습니다. 이 발견은 태양계의 가장자리가 단순한 선이 아니라 복잡한 영역이라는 이해를 깊게 했습니다. 보이저 2호의 데이터는 또한 성간 매질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태양권 계면을 넘어선 공간은 완전히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스와 먼지로 채워져 있었고, 비록 밀도는 매우 낮았지만 측정 가능했습니다. 이 물질은 별 사이의 공간을 채우고 있으며 우리 은하의 구조를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합니다. 보이저 우주선들은 이제 이 성간 환경에서 작동하고 있었고 처음으로 그것을 직접 샘플링하고 있었습니다. 두 경계 교차가 확인되면서 연구자들은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태양권이 어디서 끝나는지뿐만 아니라 행성 너머의 작은 천체와 희미한 구조로 무엇이 있는지였습니다. 태양계의 가장자리를 이해하는 것은 단지 태양풍이 멈추는 곳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태양의 중력이 여전히 천체를 묶어두는 가장 먼 거리를 매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광범위한 목록을 요구했습니다. 외부 태양계의 천체들, 카이퍼 벨트의 얼음 물체들, 그리고 훨씬 더 멀리 있는 오르트 구름의 해성들이었습니다. 2023년 9월, 나사는 뉴 호라이즌스에 대한 업데이트된 운영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우주선이 카이퍼 벨트를 계속 통과하면서 작업을 확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언어는 절차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낮은 활동 운영, 연료 보존, 그리고 도달 가능한 목표물에 대한 지속적인 검색이었으며 희귀한 유리한 지점에서 태양 권물리학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단계는 조사를 경계 교차에서 외부 태양계 목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미지는 카탈로그와 같아졌습니다. 밤에 걸쳐 추적된 희미한 천체들, 반복 관찰로 정제된 궤도호, 그리고 긴 타임라인에 중점을 둔 미션 운영이었습니다. 새로운 발전은 제도적이었습니다. 카이퍼 벨트에 위치한 우주선이 계속적인 측정을 위한 플랫폼으로 공식적으로 유지되었고, 먼 목표물에 대한 검색이 진행되는 동안이었습니다. 나사는 뉴 호라이즌스가
2028년에서 2029년 사이에 카이퍼 벨트를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확장된 낮은 활동 모드에서 태양권 물리학 데이터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션의 제도적 구조가 문서화되었습니다. APL이 우주선을 운영하고 나사의 감독과 과학 리더십 배치가 같은 공개 릴리스에서 명시되었습니다. 운영 프레임은 준비성을 강조했습니다. 도달 가능한 카이퍼 벨트 전체가 나중에 식별될 경우를 대비하여 연료와 능력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사는 태양풍이 끝나는 곳에서 중력으로 묶여 있는 것으로 확장되었고 작은 천체를 태양계 구조의 가시적 흔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나사의 미션 업데이트는 뉴 호라이즌스를 탐사 자산이자 측정 스테이션으로 배치했으며 지속적인 운영을 태양권 질문과 명시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응용물리학 연구소의 역할인 설계, 제작, 운영은 미션의 연속성 이야기의 일부로 기록되었고 사우스 웨스트 연구소의 과학 리더십은 공식적인 책임의 일부로 명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역할들이 중요한 이유는 가장자리가 오래 지속되는 제도를 통해 조사되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운영, 안정적인 보관소, 그리고 목표물이 희미할 때 기기를 계속 작동시키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카이퍼 벨트를 개척지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셋으로 프레임했습니다. 반복 탐지와 궤도 정제를 통해 태양계의 외부 목록을 표시하는 천체들입니다. 뉴 호라이즌스는 그 과정에서 조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드라마를 쫓는 것이 아니라 위치와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태양계의 외곽이 수년에 걸쳐 매핑되는 것입니다. 분석가들에게 이것은 주제를 강화했습니다. 시스템은 셀 수 있고 다시 셀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천체, 거리, 운영 수명, 그리고 안정적인 측정 루틴입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확장된 계획은 발견이 종종 충분히 오래 존재하여 알아차리는 것에 달려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우주선들이 계속 바깥쪽으로 나아가면서 다음 확장은 지구 기반 조사 능력에서 왔습니다. 조사는 규모에 따라 희미한 움직임을 탐지하도록 설계된 기기로 전환되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가 카이퍼 벨트를 통과하는 동안 그것은 계속해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우주선의 기기들은 그 지역의 먼지 농도, 플라즈마 환경, 그리고 중성 입자의 특성을 측정했습니다. 이러한 측정은 외부 태양계의 환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미래 임무가 이 지역을 탐색할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의 확장 임무는 단지 카이퍼 벨트 천체를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외부 태양계를 태양계의 나머지 부분과 연결하는 환경을 특성화하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 6월 23일 NSF DOE 베라시 루빈 천문대가 첫 이미지를 공개했으며 이는 새로운 조사 시대의 시작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시설은 단일 천체에 대한 단일 임무가 아니라 반복적인 광시야, 관찰 시스템으로 프레임되었습니다. 별, 은하, 그리고 시간에 걸쳐 기록된 움직이는 천체들이었습니다. 이 단계는 조사의 전환을 도입했습니다. 고립된 탐지에서 연속적인 하늘 커버리지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이미지는 조용하지만 밀도가 높았습니다. 별들의 장, 시간 노출, 그리고 움직임을 식별하는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이었습니다. 새로운 증거는 방법론적이었습니다. 희미한
태양계 천체를 정기적으로 찾고 추적하는 제도적 능력이었고, 작은 천체를 태양계의 대규모 구조에 연결하는 체인을 강화했습니다. 루빈 천문대는 공개적으로 2025년 6월 23일을 첫 이미지 공개 날짜로 표시했으며 조사를 운영 내러티브에 배치했습니다. 릴리스는 시설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프레임했으며 태양계를 질주하는 소행성과 함께 먼 천체 물리학 목표를 명시적으로 포괄했습니다. 조사적 함의는 절차적이었습니다. 반복적인 이미징은 발견 완전성을 증가시키고, 완전성은 외부 태양계 집단이 추론되는 방식을 개선합니다. NSF-DOE 루빈 천문대 구조는 이 조사에서 다른 종류의 제도를 나타냅니다. 단일 우주선 팀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표준화된 데이터 제품을 생성하기 위한 조사 운영입니다. 공개 첫 번째 모습 자료는 타임 스탬프가 찍힌 보관 지점으로 기능하며 건설에서 관찰 출력으로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더 넓은 연구 커뮤니티에게 가치는 정기적인 케이던스에 있습니다. 같은 하늘이 재방문되고 움직임이 확인되며 궤도, 매개 변수는 고립되고 운이 좋은 탐지에 덜 의존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검증으로서의 규모에 초점을 맞춥니다. 관찰이 빈번하고 체계적일 때 시스템의 외곽은 덜 추측적이 됩니다. 발견 편향이 측정되고 수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루빈의 첫 이미지는 조사가 새로운 연속성 도구를 얻는 순간을 표시합니다. 같은 필드에 반복해서 돌아오는 카메라입니다. 분석가들에게 함의는 부드럽지만 중요합니다. 태양계의 가장자리는 바깥쪽으로 여행함으로써만 접근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때때로 안쪽으로 오는 것을 관찰하는 더 나은 방법을 구축함으로써 접근됩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새로운 조사 능력은 지구력이 종종 설계 선택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루빈 천문대의 접근 방식은 발견의 본질을 바꾸었습니다. 이전에는 먼 태양계 천체의 발견이 종종 우연에 의존했습니다. 천문학자가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장소를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루빈과 함께 과정은 체계화되었습니다. 하늘은 정기적으로 스캔되었고 모든 움직이는 천체는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발견율이 크게 증가할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그것은 외부 태양계 집단의 통계적 특성이 훨씬 더 잘 이해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천체가 있는지, 그들의 크기 분포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궤도는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사 인프라가 성숙함에 따라 가장 눈에 띄는 새로운 발전 중 하나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공개 명확성을 위해 구축된 시각화 프로젝트가 새로운 과학적 질문을 생성했습니다. 2025년 6월 뉴욕의 보도는 미국 자연사 박물관 내부의 조용한 순간을 설명했습니다. 오르트 구름에 관한 플라네타리움 쇼 시퀀스를 준비하는 동안 직원과 협력자들은 시각화에 나타나는 나선 모양의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연구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에서 파생된 출력이었습니다. 환경은 차분했습니다. 어두운 돔, 투사된 빛, 그리고 조심스럽게 관찰하는 작은 그룹이었습니다. 새로운 발전은 천체의 단일 관찰이 아니라 제한된 구조적 수정이었습니다. 순수하게 구형이 아닐 수 있는 내부 오르트 구름 기하학이었습니다. 이 단계는 개선된 모델링을 통해 가장자리가 어떻게 형태를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조사를 심화시켰고, 제도가 출판과 동료 검토를 통해 그러한 변화를 어떻게 검증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AP 보도는
플라네타리움 팀이 쇼 준비 중에 나선 특징을 인식하고 검증을 위해 연구 기여자에게 연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보도는 연구자들이 이 발견을 천체 물리학 저널에 발표했다고 언급하며 관찰을 시각화해서 공식적인 과학 기록으로 옮겼습니다. 관련 프리프린트 문헌은 시뮬레이션에서 발생하는 내부 오르트 구름의 나선 구조를 설명하며 은하 조성 역학과 오래 지속되는 궤도 구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사의 증거 체인은 일관되게 유지되었습니다. 특징이 발견되고 소스 데이터에 대해 검증되며 명시적인 한계와 함께 문서화된 주장으로 변환됩니다. 미국 자연사 박물관의 플라네타리움 제작팀은 여기서 홍보기계가 아니라 검증 환경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역할은 관찰적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패턴을 발견하고 과학적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연구소와 연결된 과학자들이 대표하는 연구 측면은 모델링 기반을 제공하고 출판으로 이어졌으며 시각적 이상을 동료 검토된 진술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했던 이유는 오르트 구름이 일상적인 의미에서 직접 사진을 찍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구조는 간접 증거의 규율 있는 처리를 통해 논증됩니다. 해성 궤도, 역학, 그리고 시뮬레이션 제약을 통해서입니다. 이 부분은 모델이 어떻게 책임을 지게 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나선 구조는 스펙터클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알려진 역학과 정렬되고 정밀 조사를 견디며 미래의 관찰 테스트에 열려 있어야 하는 주장으로 취급됩니다. 분석가들에게 이 사건은 태양계의 진정한 가장자리가 부분적으로 중력 개념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경계는 거리뿐만 아니라 느슨하게 묶인 천체에 대한 은하와 지나가는 별의 느리고 지속적인 영향으로 정의됩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이 시퀀스는 명확성이 새로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신중한 시각화를 통해서도 도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내부 오르트 구름의 구조가 새롭게 의문시되면서 다음 단계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조사는 미래의 조사가 역학이 해성 도착 방향과 궤도 통계에 측정 가능한 지문을 남기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을 추적할 것입니다. 나선 구조의 발견은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내부 오르트 구름이 정말로 나선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관찰 가능한 결과를 가져야 합니다. 해성들은 우주의 무작위 방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선호하는 방향에서 올 수 있습니다. 그들의 궤도는 특정 패턴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을 테스트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해성의 관찰을 필요로 하며 그들의 궤도를 신중하게 추적하고 통계적 패턴을 찾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루빈 천문대와 같은 조사 시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해성을 정기적으로 탐지하고 추적함으로써 그들은 나선 구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거나 반박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과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모델이 제안되고 예측이 이루어지며 관찰이 수행되고 예측이 테스트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이해는 정제되고 개선됩니다. 오르트 구름 자체는 여전히 주로 이론적 구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접 이미지화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증거는 간접적입니다. 우리 태양계를 방문하는 장죽이 해성의 궤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이 해성들은 태양으로부터 매우 먼 거리에서 오는 것으로 보이며 때로는 수만 천문 단위 떨어진 곳에서 옵니다. 그들의 궤도는 태양으로부터 대략 같은 거리에 있는 천체들의 거대한 구형 껍질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것이 오르트 구름입니다. 오르트 구름의 기원은
태양계의 초기 역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행성들이 형성되었을 때 많은 작은 얼음 천체들도 형성되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행성으로 통합되었고, 일부는 거대 행성의 중력 상호작용에 의해 태양계에서 방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태양계의 외곽으로 보내졌지만 완전히 방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태양으로부터 매우 먼 거리의 궤도에 놓였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수십억 년 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오르트 구름을 구성하는 천체들입니다. 오르트 구름의 천체들은 태양계 형성 시대의 화석입니다. 그들은 원시 물질을 보존하고 있으며 행성들이 형성된 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태양계의 초기 조건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천문학자들이 오르트 구름에 대해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지 먼 얼음 천체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태양계의 역사에 대한 창입니다. 오르트 구름의 천체들은 또한 은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지나가는 별들, 은하 조석, 그리고 거대 분자 구름은 모두 오르트 구름 천체의 궤도를 교란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교란은 천체를 내부 태양계로 보내며 그곳에서 그들은 혜성으로 관찰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오르트 구름은 태양계와 은하의 나머지 부분 사이의 동적 인터페이스입니다. 그것은 은하 환경이 우리의 지역 이웃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오르트 구름의 나선 구조는 이러한 은하 영향의 흥미로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은하 조석이 오르트 구름 천체의 궤도를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은 은하 역학과 태양계 역학 사이의 연결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태양계가 고립된 시스템이 아니라 더 큰 은하 환경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러한 연결을 이해하는 것은 천문학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보이저 우주선들로 돌아가면 그들은 계속해서 바깥쪽으로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태양으로부터 성간 공간으로 수십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신호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오래 계속 작동할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들의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 발전기는 전력을 잃고 있으며 결국 그들은 충분한 전력을 생성하여 그들의 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지구와 통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들은 귀중한 데이터를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보이저 우주선들은 인간이 만든 가장 먼 물체입니다. 그들은 또한 가장 오래 지속되는 우주 임무 중 일부입니다. 그들은 1977년에 발사되었으며 그들은 거의 50년 동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장수는 그들의 설계와 그들을 운영하는 팀의 헌신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우주 탐사의 아이콘이 되었으며 우리가 태양계를 넘어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의 상징입니다. 뉴 호라이즌스는 또한 계속해서 바깥쪽으로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카이퍼 벨트를 통과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젠가 오르트 구름에 도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르트 구름은 너무 멀리 있으며 뉴 호라이즌스는 그곳에 도달하기 전에 전력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카이퍼 벨트와 그 너머의 외부 태양계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그것은 태양계의 먼 외곽을 직접 샘플링하는 몇 안 되는 우주선 중 하나입니다.
루빈 천문대는 하늘을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먼 태양계 천체를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수천 개의 새로운 천체를 발견할 것으로 예상되며 카이퍼 벨트와 그 너머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외부 태양계 집단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천체가 있는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더 나은 그림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정보는 외부 태양계의 역사와 진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찰과 이론적 작업을 함께 우리는 태양계의 진정한 가장자리에 대한 더 완전한 그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일 경계가 아니라 여러 층으로 구성된 복잡한 영역입니다. 태양권 계면이 있으며 태양풍이 성간 매질을 만나는 곳입니다. 카이퍼 벨트가 있으며 얼음 전체들이 해왕성 너머의 궤도를 도는 곳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멀리 오르트 구름이 있으며 태양의 중력이 여전히 천체를 느슨하게 묶어두는 곳입니다. 이러한 각 영역은 태양계의 구조와 역사에 대해 무언가를 알려줍니다. 태양계의 가장자리를 이해하는 것은 단지 학문적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 태양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행성계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별 주위의 외계 행성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또한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알려줍니다. 오르트 구름에서 오는 해성은 때때로 내부 태양계로 교란될 수 있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지구와 충돌할 위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그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태양계의 가장자리는 또한 철학적 관심사입니다. 그것은 우리 집이 어디서 끝나는지 그리고 성간 공간이 어디서 시작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것들은 명확한 답이 없는 질문들입니다. 경계는 흐릿하고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을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 더 많이 배웁니다. 우리는 우리 태양계가 어떻게 은하의 더 큰 구조에 맞는지 배웁니다. 우리는 그것이 고립된 섬이 아니라 광대한 우주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것을 배웁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별들을 봅니다. 하지만 별들 사이에는 광대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완전히 비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스, 먼지, 그리고 가끔 떠돌아다니는 얼음 천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중 일부는 오르트 구름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수십억 년 동안 태양계의 외곽에서 궤도를 돌다가 교란되어 내부 태양계로 보내진 것입니다. 그들이 태양에 접근하면서 그들은 따뜻해지고 휘발성 물질을 방출하여 특징적인 혜성의 꼬리를 만듭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혜성을 볼 때 우리는 태양계의 먼 외곽에서 온 방문자를 보고 있습니다. 혜성들은 수세기 동안 경외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고대 문화는 종종 그들을 전조로 보았으며 중요한 사건의 징조로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이 단순히 태양계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음 핵은 원시 물질로 만들어졌으며 태양계 형성 시대부터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태양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단서를 얻습니다. 우리는 우리 태양을 둘러싼 원시, 원반의 조건에 대해 배우고 그곳에서 행성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오르트 구름으로의 여정은
느린 여정입니다. 우주선의 속도로 그것은 수만 년이 걸립니다. 우리는 그러한 여정을 할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빠른 우주선조차도 인간의 수명 내에 오르트 구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접적으로 연구할 수 있습니다. 혜성을 관찰하고 그들의 궤도를 추적하며 그들의 기원을 추론함으로써 연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르트 구름의 구조와 역학을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하 환경이 그것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우리는 오르트 구름을 더 직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곳으로 임무를 보낼 수 있는 더 빠른 추진 시스템을 개발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지구에서 오르트 구름 천체를 직접 탐지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망원경을 만들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 구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이론적 도구를 개발할 것입니다. 과학은 항상 발전하고 있으며 오늘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내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우리는 가지고 있는 도구로 계속 작업합니다. 우리는 혜성을 계속 관찰하고 궤도를 계속 추적하며 모델을 계속 개선합니다. 우리는 보이저 우주선이 성간 공간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계속 듣습니다. 우리는 뉴 호라이즌스가 카이퍼 벨트를 통과할 때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우리는 루빈 천문대가 하늘을 계속 조사하면서 지켜봅니다. 이러한 강노력은 퍼즐의 한 조각을 추가합니다. 함께 그들은 태양계의 진정한 가장자리에 대한 더 완전한 그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가장자리는 선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그것은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의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태양계의 중심 근처에서 태양의 영향이 지배적입니다. 그 빛, 그 열, 그 중력, 그리고 그 태양풍이 환경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깥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태양의 영향은 약해집니다. 결국 우리는 성간 환경이 지배하는 영역에 도달합니다. 이 전환은 급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이며 여러 층에 걸쳐 발생합니다. 각 층은 태양의 영향과 성간 환경 사이의 균형의 다른 측면을 나타냅니다. 태양권 계면은 한 층입니다. 그것은 태양풍의 압력이 성간 매질의 압력과 균형을 이루는 곳입니다. 보이저 우주선들은 이 층을 통과했으며 그들은 태양계와 성간 공간 사이의 이 경계를 가로지를 때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층은 아닙니다. 태양의 중력은 훨씬 더 멀리 도달합니다. 그것은 카이퍼 벨트의 천체들을 묶어두며 훨씬 더 멀리 오르트 구름의 천체들을 묶어둡니다. 이러한 천체들은 여전히 태양의 중력으로 묶여 있으며 그들은 태양계의 일부입니다. 오르트 구름의 바깥쪽 가장자리는 태양의 중력이 다른 별의 중력보다 더 이상 강하지 않은 곳입니다. 이것은 약 2광년의 거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거리에서 태양의 중력 인력은 지나가는 별들과 은하의 전체 조석장과 비슷합니다. 이 거리를 넘어서 천체는 더 이상 태양에 안정적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별들에 의해 교란되거나 은하의 더 큰 중력장에 의해 멀리 운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용적인 의미에서 태양계의 진정한 가장자리입니다. 그것은 태양의 중력 영향이 끝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가장자리조차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별이 우리 태양 근처를 지나갈 때 그 중력은 오르트 구름의 천체들을 교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천체를 태양에서 멀리 끌어당기거나 다른 천체를 내부 태양계로 더 가깝게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은하 조석장도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오르트 구름, 천체의 궤도를 형성하며 일부는 내부 태양계로 보내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태양계의 가장자리는 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동적이며 외부 은하 환경에 의해 지속적으로 재형성됩니다. 이것은 우리 태양계가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더 큰 은하 환경에 내장되어 있으며 그 환경은 그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나가는 별들, 은하 조석, 거대 분자 구름, 심지어 은하의 나선팔까지도 모두 우리 태양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영향은 일반적으로 미묘하고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지만 그들은 실제적이고 측정 가능합니다. 그들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행성계가 은하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배웁니다. 우리는 은하가 그 내부의 별과 행성의 진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배웁니다. 태양계의 가장자리로의 여정은 이해의 여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작은 행성에 살고 있으며 평범한 별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행성과 그 평범한 별은 우리의 집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유일한 장소이며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생명이 존재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우리 집의 경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의 본질에 대해 더 많이 배웁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리고 우주의 나머지 부분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배웁니다. 여정은 또한 발견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태양계의 외곽을 탐험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새로운 천체, 새로운 구조, 새로운 현상입니다. 이러한 각 발견은 우리의 지식을 확장하고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킵니다. 그것은 또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과학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각 답은 새로운 질문으로 이어지고 각 발견은 추가 탐험을 위한 길을 엽니다. 여정은 결코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배울 것이 더 많고 항상 발견할 것이 더 많습니다. 태양계의 먼 외곽에서 시간은 다르게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천체들은 느린 궤도로 움직이며 태양 주위를 완전히 한 바퀴 도는데 수백만 년이 걸립니다. 태양빛은 희미하며 거리가 너무 멀어서 거의 따뜻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온도는 절대 0도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얼음과 고요의 영역이며 우주의 깊은 추위에 얼어붙은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정적이지 않습니다. 천체들은 여전히 움직이며 비록 느리게라도 여전히 진화합니다. 그들은 우주선에 의해 충격을 받고 방사선에 의해 침식되며 지나가는 별들의 중력에 의해 교란됩니다. 오르트 구름의 얼음 천체들은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태양계가 형성되었을 때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그들은 원시 원반의 형성을 목격했고 행성들의 성장을, 태양계의 초기 역사의 혼란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시간 동안 살아남았으며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믿을 수 없을 만큼 귀중하게 만듭니다. 그들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과거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수십억 년에 걸쳐 어떻게
진화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혜성이 오르트 구름에서 내부 태양계로 교란될 때 그것은 그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 얼음은 물, 암모니아, 메탄, 그리고 다른 휘발성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시 원반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 먼지는 작은 곡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 사이의 공간에서 형성되었고 나중에 태양계에 통합되었습니다. 혜성이 태양에 접근할 때 그 얼음은 승화하기 시작하며 가스와 먼지를 방출합니다. 우리는 이 물질을 분석할 수 있으며 그 구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태양계 형성의 모델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 모델을 테스트하고 정제할 수 있게 합니다. 오르트 구름의 연구는 또한 외계 행성 연구와 연결됩니다. 다른 별들도 행성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행성계들은 아마도 오르트 구름과 유사한 먼 얼음 천체들의 저장소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오르트 구름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다른 시스템이 어떻게 구조화되고 작동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행성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천문학의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우리 자신의 태양계를 넘어 우리의 지식을 확장하고 우주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볼 때 우리 태양계는 작아 보입니다. 태양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점입니다. 행성들은 보이지 않으며 너무 작고 너무 희미해서 볼 수 없습니다. 카이퍼 벨트와 오르트 구름은 훨씬 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력의 영향, 태양이 주변 공간을 형성하는 방식은 훨씬 더 멀리 확장됩니다. 그것은 태양으로부터 이광년까지 도달하며 우리의 가장 가까운 별 이웃까지의 거리의 거의 절반입니다. 이것은 중력의 힘과 별이 주변 공간에 미치는 영향의 증거입니다. 오르트 구름으로의 느린 여행은 인내의 여행입니다. 우주선의 속도로 그것은 3만 년이 걸릴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문명보다 긴 시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록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주적 시간 척도에서 그것은 짧은 순간입니다. 별들은 수십억 년 동안 산다. 은하는 수백억 년 동안 진화합니다. 우주 자체는 거의 140억 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3만 년은 거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주의 광대함과 그 안에서 우리의 자리의 작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우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몇 세기 전만 해도 우리는 태양계가 얼마나 큰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다른 별들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은하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를 매핑했고 그 크기를 측정했으며 그 역사를 추적했습니다. 우리는 우주선을 다른 행성에 보냈고 우리 태양계의 경계를 넘어섰으며 심지어 다른 별 주위의 행성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진보이며 인간 지성과 호기심의 증거입니다. 오르트 구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것을 직접 이미지화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천체가 있는지 또는 그들이 정확히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나선 구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단지 모델의 인공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각 새로운 관찰, 각 새로운 시뮬레이션, 각 새로운 이론적 통찰은 우리의 이해를
조금씩 향상시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림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가질 것이며 또한 아직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질문도 가질 것입니다. 오르트 구름으로의 여정은 단지 물리적 여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지적 여정입니다. 그것은 이해의 여정, 발견의 여정, 그리고 경의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태양계의 먼 외곽을 탐험할 때 우리는 단지 새로운 천체를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나 작은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광대합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있고 이론화할 수 있으며 가장 먼 우주의 신비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밤하늘은 항상 인류를 매혹시켰습니다. 우리는 별들을 올려다보며 궁금해했습니다. 그것들은 무엇인가? 그것들은 얼마나 멀리 있는가?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가? 수천 년 동안 이러한 질문들은 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거나 적어도 그중 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별들은 태양과 같은 것이며 매우 멀리 있습니다. 다른 세계가 존재하며 그들 중 일부는 우리 자신과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답은 새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행성이 생명을 품고 있는가? 지적 생명체가 흔한가? 우리는 우주에서 혼자인가? 이것들은 우리가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질문들이며 그들에 대한 답은 아직 멀리 있습니다. 오르트 구름은 이러한 더 큰 질문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혜성이 생명의 기원에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초기 지구에 물과 유기 분자를 전달했을 수 있으며 생명이 시작하는 데 필요한 원료를 제공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르트 구름은 단지 먼 얼음 천체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기원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지구상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그것의 연구를 더욱 중요하게 만듭니다. 오르트 구름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하늘은 조용합니다. 별들은 변함없이 빛납니다. 행성들은 그들의 궤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혜성들은 때때로 나타나며 빛의 흔적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이 우주의 광대한 무대에서 펼쳐지며 거리와 시간의 척도는 인간의 경험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측정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망원경을 만들었고 우주선을 발사했으며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는 이론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비밀을 풀고 있으며 한 번에 한 발견씩 하고 있습니다. 오르트 구름으로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우주선들은 계속 바깥쪽으로 날아가며 신호를 보내고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망원경들은 계속 하늘을 조사하며 먼 천체를 찾고 그들의 움직임을 추적합니다. 과학자들은 계속 분석하고 모델링하며 새로운 이론을 개발합니다. 여정은 느리고 점진적이지만 그것은 꾸준합니다. 각 단계는 이전 단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각 발견은 다음 발견의 길을 엽니다. 이것이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인내, 헌신, 그리고 진실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를 통해서입니다. 태양으로부터 2광년 떨어진 곳에서 수조 개의 얼음 천체들이 조용히 표류합니다. 그들은
태양의 중력이 닿는 마지막 전초기지이며 태양계와 성간 공간 사이의 경계를 표시합니다. 그들은 거의 절대 0도의 온도에서 얼어붙어 있으며 태양빛이 거의 도달하지 않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있으며 수십억 년 동안 그곳에 있었고 앞으로 수십억 년 더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태양계의 형성을 목격했으며 그 진화를 그리고 언젠가 그 끝을 목격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우주 이웃의 조용한 증인입니다. 우리는 여기 지구에서 태양계의 중심 근처에서 그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들을 직접 볼 수 없지만 우리는 그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해성으로부터 추론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구조를 모델로부터 추론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원을 태양계의 초기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로부터 추론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오르트 구름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그것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관찰하고 계속 연구하며 계속 배우면서 그림은 계속 개선될 것입니다. 오르트 구름으로의 여정은 단지 먼 거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깊은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오르트 구름의 천체들은 고대입니다. 그들은 태양계만큼 오래되었으며 45억 년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행성이 형성되는 것을 보았고 생명이 출현하는 것을 그리고 인류가 진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역사의 모든 순간을 목격했으며 멀리서 조용히 움직이지 않고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일시성에 대한 관점을 줍니다. 우리는 우주적 시간 척도에서 짧은 순간 동안만 여기에 있지만 그 순간에 우리는 우주를 이해하고 우리의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별들이 계속 빛납니다. 어딘가에서 보이저 우주선들은 성간 공간을 통과하며 여전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뉴 호라이즌스는 카이퍼 벨트를 통과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루빈 천문대는 하늘을 조사하며 먼 천체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태양으로부터 2광년 떨어진 곳에서 오르트 구름의 얼음 천체들은 그들이 수십억 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조용히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여정은 계속되고 발견의 작업은 계속되며 이해를 향한 느린 진전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아는 모든 것 너머에서, 빛 너머에서 과정은 계속됩니다. 우주는 계속 펼쳐지고 별들은 계속 빛나며 천체들은 계속 움직입니다. 우리의 이해는 성장하고 우리의 지식은 확장되며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태양계의 가장자리는 단지 경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장입니다. 더 멀리 볼 수 있는 초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초대, 그리고 우주의 신비를 계속 탐험할 수 있는 초대입니다. 여정은 결코 정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더 배울 것이 있고, 항상 더 발견할 것이 있으며, 항상 더 나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탐험의 아름다움입니다.